안녕하세요. 카카오 음과 함께하는 원투펀치 블루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프리미어리그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서서 칠판에 그냥 이렇게 낙서를 하면서 얘기를 또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서서히 중간 결산의 어떤 의미로 가고 있는 시점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치열하게 4위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팀 중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지만 최근엔 또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과 아스날, 북런던 라이벌이죠. 이 토트넘과 아스날 이 두 팀이 최근 행보가 좋기 때문에 이 두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두 팀의 후반기 흐름은 어느 쪽이 또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두 팀의 어떤 최근의 상승세. 토트넘은 감독이 바뀌었고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감독이 바뀐 건 아니지만 흐름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어요. 리그 초반에 3연패를 당하면서 아스날 힘들다. 또 아르테타 감독이 상당히 또 위기에 봉착한 어떤 시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지금은 아주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죠. 두 팀 모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아요. 현대 축구가 지향하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지금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본이 되는 부분이란 건 뭘까요? 현대 축구에서 최근에 빅클럽들이나 강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흐름들, 우리 원투펀치에서 누차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것들이에요? 빌드업, 압박, 전환, 이런 것들이죠. 등등. 이런 키워드를 얼마큼 조직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축구를 어떻게 하면은 잘 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감독들이. 빌드업 잘해야 돼. 전환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해야 돼. 압박도 아주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기장에서 실천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선수들의 문제도 있지만 감독이 어떻게 플랜을 짜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선수들에게 마인드를 주입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그런 전술적 시스템을 이해해서 경기장에서 빠르게 녹여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빌드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어때요? 최근에는 좋은 성적을 내는 강팀들, 그런 강팀들이 물론 다른 시스템을 약간 쓰는 감독들도 있지만 요즘은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빌드업 하면은 밑에서는 키퍼가 있고 3명 빌드업이죠, 뒤에. 이렇게 3명 빌드업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는 두 명이 있어요. 3둘 시스템으로 보통 빌드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가변적으로 이 둘을 지원해주면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흐름이고 그 다음에 경기장을 이게 터치라인이라고 치면 큰 틀에서는 어때요? 이 터치라인 쪽 보통 이 터치라인 쪽은 요즘에는 위로 올리죠? 사이드를 넓게 사이드 터치라인을 점령을 합니다. 공간을. 그리고 앞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들과 공격진 또는 원래 있던 윙어죠. 근데 보통 윙어를 요즘엔 어떤 식으로 씁니까? 이른바 인버티드 윙어라고도 하죠. 반대발 윙어들. 그래서 윙어들은 중앙지향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공격수도 수비 라인을 상하로 끌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유기적으로 허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쪽 공간을 점유를 하기도 하죠. 이 빌드업 체계를 하는 팀들이 3명에 대한 빌드업. 아스날처럼 약간 비대칭적으로 그냥 빌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풀백 한 명은 아예 올라가서 누구예요? 빌드업 시작이 되면 티어니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 윙어처럼 그냥 올라가고 이쪽은 부카요 사카죠. 오른쪽 라인은 풀백인 티어니가 올라가고 여긴 부카요 사카가 올라가서 사이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은 센터백 2명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 토미야스 같은 선수죠.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빌드업 체계에 가세를 하고요. 그다음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공격 전개 시에는 어때요? 이렇게 3명의 빌드업을 비대칭적으로 하던, 아니면 이게 센터백 2명이고 그냥 풀백이 올라가서 홀딩 미드필더가 이렇게 내려와서 라볼피아나 형식이죠? 라볼피아나 형식으로 3명의 빌드업이 됐던, 아니면 그냥 콘테 감독처럼 그냥 3백, 그냥 3백이에요. 3백 빌드업이 됐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네. 공소유권을 잡고 빌드업을 할 때는 최근에는 이러한 3-2 시스템을 주로 활용하죠. 상대는 어때요? 또 이러한 빌드업을 막기 위해서 상대는 조직적인 압박을 또 준비를 하죠. 전체적인 맨투맨 압박이 됐던 간에, 또는 상대의 어떤 동선을 차단하는 그런 압박이 됐던 간에 공을 중심으로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해서 숫자에서 싸움에서 유리한 그런 에워싸는 압박을 해서 끊어내서 들어가는 그런 압박이 됐던 간에 전체적인 팀 압박 구조에서 여러 전술 형태로 상대는 빌드업을 방해합니다. 1차 빌드업에서 1차 패스가 좋은 시야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야 소유권을 따낼 수가 있으니까. 다시 압박을 하는데 센터백들이라도 빌드업에서 시야를 주게 되면, 좋은 시야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팀의 특성에 따라서 롱패스들이 나가죠. 압박을 한다는 거는 아까처럼 숫자 싸움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팀은 공을 중심으로 한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몰리잖아요. 팀 전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뒷공간 또는 측면 반대쪽 공간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시야를, 상대에게 1차 패스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배우 공간의 리스크가 엄청 커지죠. 맨투맨 압박을 하더라도 무브먼트에 의한 압박에 의해서 그게 풀렸을 경우에는 또 상당히 위험한 뒷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네. 또 상대 패스 줄기를 막는 그러한 이제 압박 형태가 부분적으로 존 프레싱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도 요즘은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왜?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따내야만, 여기 또 얘기했던 전환에 대한 문제죠. 소유권을 따낸 팀이 다시 효율적인 전환을 가져갈 수 있다. 앞에 상대 공격 진영에서 그것을 따내던, 허리라인에서 따내던 거기 지점부터 바로 효율적인 상대 수비가 완전히 정비가 되고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기 전에 바로 효율적인 전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수비 라인 쪽에서 압박을 해서 성공을 해도 요즘은 어때요? 카운터택을 아주 강화시키죠. 그래서 팀마다 아주 그런 훈련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 싸움들이 공격과 수비에서 계속 소유권에 따라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어느 팀이 얼만큼 더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싸우느냐의 문제죠. 네. 그런 게 기본인 거죠, 기본. 특정 팀들이 이런 축구만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그동안은 왜 그럼 부진했느냐? 이런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기본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했죠. 그건 아르테타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은 어떻게 해요? 넓게. 수비는 좁게. 보통 이제 옛날부터 감독들은 그런 식의 큰 틀에서의 주문들을 선수들에게 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비는 좁게. 왜 좁게 얘기를 해요? 공간을 안 주려고. 수비가 간격이 좁아야 공간을 안 주기 때문에 상대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는 좁게 하는데 공격은 왜 넓게 얘기를 해요? 넓게 분포가 돼 있어야 상대 좁은 수비 라인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한 과거의 축구들은 사이드 윙어들을 둔 것이고, 아주 넓게 벌려서. 요즘은 어때요? 이쪽은 풀백이 올라가서 사이드를 점령하고, 이쪽은 윙어가 올라가서 점령하고, 인버티드 윙어도 있고, 또 칸셀로처럼 왼쪽 수비지만 반대발을 쓰는 인버티드 풀백도 있고, 여러 형태로 빌드업이 전개가 됩니다. 3명의 빌드업이 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3백 빌드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라볼피아나 형식이 되기도 하고, 비대칭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풀백들이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풀백 2명이 중앙 미드필더로 가고, 홀딩이 내려와서 그냥 윙어들은 사이드를 점령하는 그러한 빌드업이 되기도 하고, 형태는 감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기본은 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 뒤쪽에는 상하 간격들을 계속 공의 중심에 따라서 유지를 시켜주면서 간격은 유지를 시켜주되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까지 전체, 팀 전체가 하나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사이드 쪽으로 큰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 터치라인 플레이어들을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인버티드 윙어들이 중앙지역으로 들어와서 하프 스페이스, 네, 하프 스페이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 됐죠. 이 하프 스페이스 쪽 공격형 미드필더가 돌아나가는 공간이나 반대발 윙어들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프 스페이스 쪽에서 플레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고 빠른 전환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대한 수비 커버는 어때요? 뭐 아스날이다. 그러면은 자카 선수가 이렇게 왼쪽을 또 커버를 하죠. 그래서 토미야스 선수는 오른쪽 수비수기 때문에 3백에 빌드업을 하지만 이렇게 안쪽이나 또는 위로 올라와서 이쪽에서 2차 저지선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세컨볼 위치에 있는 겁니다. 토미야스 같은 선수가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죠. 순간적으로는 여기서 세컨볼에 참여해서 사이드에 있는 홀딩 미드필더 같은 역할도 해줘야 되고 수비 라인이 완전히 내려서서 뒷공간이 한 번에 공략을 당할 땐 빨리 내려와서 3백 라인에서의 스토퍼 역할도 해야 되고 공격 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카요 사카 같은 선수가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사이드로 돌아서 원래 역할인 오른쪽 풀백 오버랩 역할도 터치라인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빌드업 압박 전환 기본적인 상황들을 강조한 상황에서 그 이후에 이제 감독들이 지역적인 어떤 주문들을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센스를 좀 갖고 플레이를 해라. 창의성을 좀 부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열심히 뛰어라. 피지컬적인 부분 강조하죠. 그건 훈련을 통해서도 형성이 되고 스피드, 몸싸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 오프더볼 움직임 그런 뭐예요? 전술적인 능력이죠. 전술적 소화 능력. 오프더볼 움직임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을 순간순간 강요를 하는 겁니다. 네, 큰 틀에서의 축구를 주문한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에 옮기는 팀이 좋은 팀이죠.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그 초반에 3연패 할 때에 비해서 또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일단은 여러 부분들이 다 좋아졌는데 사실은 3연패 이후에 연승 흐름으로 가는 시점이 이제 토미야스 선수가 영입된 시점이에요. 토미야스 선수 4라운드. 토미야스 선수가 영입이 된 게 아니고 토미야스 선수가 투입이 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벤 화이트 선수는 1라운드는 뛰었는데 2, 3라운드인가는 또 안 뛰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 4라운드부터죠. 벤 화이트도. 네, 선발로 쭉 벤 화이트. 램스데일 키퍼가 있죠. 무엇보다도.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영입생들입니다. 네. 아스날이 영입에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램스데일이나 벤 화이트, 토미야스 램스데일이 아주 큰 선방적인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했지만 또 발을 활용해서 빌드업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좋은 공격 전환들을 많이 시켜주는 올 시즌 전반기가 됐고 벤 화이트 발밑이 좋죠. 벤 화이트의 가세 또 토미야스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토미야스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이 역할이 제일 사실 어려운 역할인데 토미야스 선수가 그 역할을 지금 너무 잘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영입생들의 효과가 아주 좋고 또 완전 이적시킨 선수도 있죠. 웨데고르 같은 선수. 네. 웨데고르 선수도 이 중앙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창의적 움직임 또 창의적 선택들을 빠른 타이밍에 해줍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죠. 스미스로우, 뭐 마르티넬리, 부카요 사카 이런 선수들이 나이들이 20살, 뭐 21살, 20살 뭐 이런 나이들이에요. 이 선수들의 급성장, 이 선수들 스미스로우,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들은 어떤 성향들이에요? 직진 성향. 네, 들어가는 성향입니다. 그동안 아스날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앞선 공격 전환 시에 빌드업부터 공격 파이널 서드까지 가는 공격 전환 템포가 느려요. 네, 느리다는 얘기는 사실은 빌드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압박 에워싸이니까 또 뒤로 주고 백패스하고 다시 사이드로 돌리고 압박당하니까 또 빌드업이 빠르게 매끄럽게 잘 전개가 안 되니까 또 뒤로 주고 그렇게 되면 상대는 어때요?
하프라인 뒤로 넘어가면 수비 다 정비됩니다. 촘촘하게, 수비는 좁게 싹 횡간격 좁혀가지고 두 줄 딱 만들어버리면 공략하기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역동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나 또 수비 라인을 끌고 들어가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앞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땠어요? 뭐 지난 시즌 예를 든다. 지난 시즌은 뭐 센터백도 다비드 루이스 이런 선수들도 후반기에는 뛰었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뭐 로폴딩 뭐 이런 선수들도 있었죠. 마리, 파블로 마리 뭐 이러는데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현재 가브리엘이나 우리 벤 하이트나 토미야스나 이러한 센터백들이 지금은 훨씬 더 빌드업이 유연하다. 그리고 실수가 적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는 지난 시즌 예를 들면 무슨 공격진들이 어때요? 오바메양이 있던 왼쪽에 오바메양이 윙포워드로 있던 페페, 윌리안 뭐 이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간결하고 빠른 템포에서의 어떤 공격 전환을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볼을 좀 끌죠. 또 전체적으로 1차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성실성? 네. 순간적인 어떤 성실성, 뭐 이런 압박의 기동성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어요. 오바메양을 포함해서. 올 시즌은 어때요?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이 된 경우는 이 젊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밑에서부터 매끄러운 빌드업이 들어오고 전환을 할 때도 직선적인 움직임, 스피드들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려는 적극성들이 상당히 강한 스타일들입니다. 약간 아르테타 감독에게 확실하게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조금 정하기 힘들었던 라카젯이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올 시즌 초반부에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될 때나 최근에는 오바메양 징계 기간이기 때문에 최전방으로 투입될 때도 수비 라인을 상하로 끌고 들어오면서 2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요. 기본이 돼야 될 빌드업, 팀 압박, 전환의 효율성, 전환의 스피드,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팀 조직 밸런스의 짜임새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다. 이게 좋아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토트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누 감독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토트넘이. 누누 감독도 기본을 지키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되질 않았죠. 초반에 막 어떻게 했어요? 막 3톱 이렇게 좁게 해서 세웠죠. 경기장 이렇게 넓은데 3톱을 이렇게 앞에서 좁게 횡간격 좁게 3명의 미드필더도 좁게 네, 4백 수비는 좁게 맞아요. 네. 누누 감독은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해서 뭐 초반에는 약간 신승을 거두면서 행운의 승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 상대에게 어때요? 확실한 팀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팀의 무게가 약간 뒤로 쳐져 있고 그러다 보면 상대 빌드업은 사이드로 너무 쉽게 가고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사이드를 그냥 열어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상대에게 쉽게 하프라인 이후까지 빌드업을 전개시켜주는 압박에서의 문제도 나타났고 또 빌드업 체계에서도 짜임새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강한 압박 들어올 때는 실수가 많아지고 허리라인과의 연계작용이 거의 되질 않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격 시에도 어때요? 풀백들은 쭉 올라가서 올리긴 해요. 네, 그 공격 숫자 많아요. 풀백들은 그냥 정석대로 올리고 그런데 어때요? 여기 3명의 미드필더 중에 미드필더들도 막 올라가요. 근데 수비 라인은 뒤로 쳐져 있어요. 네. 상대 공격수 그냥 잡는다고 라인을 적절히 올리지 않고 뒤로 쳐져 있고 홀딩 미드필더도 약간 올라가 버리면 여기 중앙이 그냥 뽕 뚫리는 현상도 많아져요. 네. 누누 감독은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 간격, 유지 실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 역습당하게 되면 가운데 쪽으로 상대 선수들이 들어올 때 바로 수비진들 2명, 3명이 그냥 맞닥뜨려서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노출하고 팀 전체 밸런스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누누 감독은 여러 문제들을 나타냈죠. 본인이 좋은 축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경기장에서 구현이 잘 안 되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콘테 감독이 와서는 제가 볼 때 막 뭘 마술을 부려서 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스날은 기본이 안 됐던 거를 개선을 시킨 거고요. 근데 토트넘 같은 경우도 그 기본을 만들기 위해서 어땠어요? 문제가 됐던 부분들. 네. 일단 빌드업. 3명의 빌드업에 역시 네. 이 감독도. 네. 근데
세 명의 빌드업에서 역시 이번에 최대 수혜자 누구예요? 벤 데이비스죠? 네, 벤 데이비스를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지난 경기는 세세뇽이 나왔지만 뭐 레길론이 있고 세세뇽이 있고요. 네. 윙백들은 상당히 올리죠. 똑같이 최근 현대 축구처럼 이쪽은 이제 에메르송 선수가 있고 레길론 선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뭐 스킵과 호이비르가 있죠. 근데 지난 경기는 뭐 문제가 생겨서 이제 3명 다른 선수들이 나왔죠. 해리 윙스나 뭐 알리, 은돈벨레 선수들이 나왔고 3-4-3 운영을 했지만 모우라까지 손케 조합에 더불어서 지난 경기는 또 전술적으로는 리버풀을 맞아서 또 전술적 압박 상승 관계도 맞추는 부분도 있었죠. 손케 투톱 3-5-2 수비시에 5-3-2 전형으로 나서면서 빌드업 체계는 어때요? 3백이 넓게 벌려져서 여기 이제 2명의 미드필더나 3명의 미드필더가 도와주는 이런 형태에서 3-2 혹은 1명이 더 내려와서 3명이 빌드업을 해주고 이런 빌드업이 이제 조금 더 누누 감독 시절보다는 많이 뛰는 것도 강조하지만 콘테 감독은 뭘 강조해요? 간결하고 빠른 타이밍의 전환을 강조하기 때문에 빌드업도 어때요? 원터치 플레이 매우 강조하고요. 원터치 훈련들 많이 하죠. 사이드로의 전환, 시야 확보가 되어 있는 선수로 하여금 전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빌드업이 조금 유연해졌죠. 네. 압박이 들어와도 빨리빨리 사이드로 풀고 중앙으로 다시 줬다가 대각선 루트를 통해서 다시 또 주고 하는 루트들이 조금 유연해지다 보니까 어때요? 효율성을 강조하는 또 콘테 감독 아닙니까? 다이어 같은 선수들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 롱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많아졌어요. 상대팀 입장에서도 압박을 하다가 압박이 잘 안 되고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뒤로 약간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센터백들은 좋은 시야에서 플레이할 수가 있게 됐고 거기서 손흥민과 케인의 이러한 좋은 역습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어떤 전환을 통해서 또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최전방에 올라갔을 때도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은 안쪽으로 언더랩 시키거나 공격 가담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흐름도 간혹 보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터치라인 쪽은 점유를 하고요. 네, 요즘엔 기본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쪽을 누가 공략하나의 문제예요. 상황에 따라서 공과 아까 있는 근접한 선수들이 그쪽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됐던 또는 여기 뭐 알리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됐던 공간이 생겨서 벤 데이비스가 치고 들어가다 그냥 들어가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수가 됐던 그러한 사이드 하프 스페이스 공간 또는 사이드 측면 터치라인 공간을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익스체인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만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대신 역시 콘테 감독은 어때요? 수비로 전환될 때는 약간 또 보수적으로 수비 숫자를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상대 공격 숫자보다는 2 이상은 남겨놓고 라인을 당겨서 상대 진영에서 또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밸런스, 안정성에도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아르테타 감독과는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지금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기본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토트넘 또한 최근에 상승세다 라고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한 거는 바로 질문을 받기보다는 요 정도 제가 설명을 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먼저 해봤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아스날과 토트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느 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각 팀별로 네.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좀 더 필요한가? 이 장지현 해설위원님의 영입 추천 리스트. 지금 상황에서 아스날은 근데 이제 젊잖아요, 팀이. 감독도 젊고 또 지금 주력 선수들 중에 공격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젊죠. 지금 주전으로 기용하는 선수들은 마르티넬리, 뭐 스미스로우, 부카요 사카 다 어린 선수들입니다. 수비 라인도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스날은 앞으로 빅팀하고 경기를 계속 해야 돼요. 강팀에게 다 진다는 얘기는 노련미의 싸움이 같이 결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특히 4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분위기를 경기 중에 잡아줄 수 있는 플레이어도 필요하지만 감독도 전술적으로 빅팀과의 진짜 승점 6점짜리 싸움이 돼야 될 경기들 4위권 경쟁에 있어서 그런 싸움에서는 약간의 실리성이 가미된 전술적
변화와 선수들에 대한 노련미 그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팀들이 보면 리디거 같은 선수들, 리디거 이런 유형들을 싫어할 거예요. 근데 감독은 그런 선수들을 또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도 템포를 조절해 줄 수 있고 또 끊어줄 수 있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플레이어들도 조금 섞여야 되거든요. 팀 내에서 또 막 뭐라 그러는 선수도 필요하고 으쌰으쌰.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은데 그 1월달 경기들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경기들 보고 그냥 가도 되겠다 싶으면은 저는 원래 계획됐던 플랜의 어떤 선수 영입 또 선수 정리 뭐 이런 부분도 진행을 시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노련한 선수가 한두 명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팀 내 그 선수가 정령 완전한 선발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진짜 캡틴이 사실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손흥민, 케인 공격의 루트 자체가 역습으로 전환되는 루트나 여러 가지 득점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요. 반대로는 이 두 선수가 없을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리스크가 있죠. 네. 근데 지금 팀 자체가 사실은 그냥 현금을 질러서 거액의 탑 클래스 공격수를 사오긴 좀 힘든 구조고요. 특히 이탈리아 라인들 또 잘 활용해서 좀 알토란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센터백 뭐 여러 포메이션에 아직까지는 조금 미진한 그런 위치들이 있지만 1월 달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 잘 고려해서 뭐 수합들이 됐던 아니면은 가성비 좋은 선수 영입이 됐던 간에 그런 선수 영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지난 시즌에 아스날은 좀 성적이 많이 부진했었잖아요. 예. 아스날이 지금 상승세가 타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겹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타 감독이 사실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상대가 내려앉아도 맨체스터 시티는 그러한 조직을 붕괴시킬 만한 선수들의 개인 기술 또 하프스페이스 움직임 그런 부분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팀이었습니다만 맨시티와 비슷한 정도의 빌드업 템포를 아스날에게 이식했을 때 그랬을 때 나타나는 한계는 분명했죠.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오히려 점유율은 많이 가져가고 상대 진영에서 볼을 돌리는 횟수는 많지만 효율성이 아주 뚝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상대에게 실책이 유발됐을 때 실점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맨시티 정도의 어떤 선수 클래스가 됐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아르테타 감독도 비슷한 어떤 축구에서 경기를 지배하고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효율성을 보였겠지만 그러지 못한 정도의 선수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아르테타 감독은 현실적으로 우리 팀에는 그럼 과연 어떠한 시스템, 경기 운영 방식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들어갔을 거라고 좀 봅니다. 거기에는 전환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템포를 조금 빨리 올리고 빌드업 템포도 마찬가지고요. 공격 전환에서도 조금 더 다이렉트한 빠른 역습 전환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에게 또 그에 맞는 옷을 입히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들을 중용하기 시작했죠. 그런 과감한 선택이 중요한 시기에 좀 터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어떤 영입들이 또 잘 이루어지면서 약간은 뭐 선수 클래스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분들도 지금은 이제 그 영입에 대해서 또 박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아까 호둔두님 손 드셨었죠? 네. 토트넘에서 전 개인적으로 공격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미드필더진이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창의성을 갖춘 미드필더라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지. 거기에 근데 뭐 기동성과 또 패싱 능력 또 창의성까지 곁들여진 선수들은 물론 유럽 시장에 있죠. 있는데 비쌉니다. 그런 능력을 모두 겸비한 선수를 찾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콘테기 때문에 저는 능력들을 끌어올리는 재주는 있거든요. 네, 이번에 벤 데이비스가 터졌듯이 콘테 감독 부임했을 때 원투펀치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어떤 선수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예전 빅터 모지스처럼 첼시 있을 때
여긴 지금 벤 데이비스가 그 수혜자가 됐어요. 근데 허리 라인에서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알리, 윙스, 은돈벨레의 3미들 라인을 가동해 봤는데 지난 경기 저도 중계를 했지만 선수들 동기부여는 지금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또 찾아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탑 클래스 미드필더를 사오면 좋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되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수들 중에서 조금 더 발전 여지가 있다고 확신이 드는 선수는 잡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선수들은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포텐셜이 더 강한 선수의 영입을 가성비 있게 영입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파라티치 단장을 비롯해서 스카우트진들이 잘 찾아서 영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계신가요? 뭐 토트넘에 지금 이적 링크 많이 뜨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 그 캐시에 선수나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나 케인 선수는 솔직히 부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제일 필요한 건 공격수인 것 같아요. 네. 공격수는. 근데 뭐 케인은 다시 원래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찾을 것이다라고 아마 코칭 스텝이 확신하는 것 같고요. 믿고 가야겠죠. 뭐 케인 같은 선수를 의심을 하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공격진의 뎁스를 강화하기 위한 영입. 그거는 뭐 아스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터키가 경제가 지금 완전 파탄 나는 수준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있는 터키 페네르바체 터키 리그도 상당히 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는 저는 물론 페네르바체에서 지금 뭐 잘하고 있지만 최대한 프리미어리그 특히 토트넘 같은 팀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된다고 봅니다. 산체스 자리에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이어 선수가 그 중심을 잡아주고 산체스, 벤 데이비스가 지금 있는 좌우 스토퍼 라인인데요. 김민재 같은 유형은 이제 거기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간격을 당겨서 유지를 시키고 또 본인의 어떤 피지컬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리커버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대인 방어나 여러 부분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 들기 전에 김민재 선수는 그냥 올리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캐시에 같은 유형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밀란에서도 한창 좋을 때는 이제 허리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빌드업 시에는 뭐 그런 식으로 갔다가 박스 투 박스 역할을 같이 수행하면서 전술적인 어떤 소화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의 변화들을 가져갔죠. 여러모로 지금 스토퍼의 어떤 약간의 적극성을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는 캐시에 같은 선수, 여러 능력을 가진 그러한 미드필더의 영입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김민재, 캐시에 이런 선수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두 팀 이야기로 계속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혹시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은 카카오나 혹은 뭐 유튜브 뭐 이런 쪽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